네. 축구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요,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정범이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저도 안철수 의원이 좀 축구나 야구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마라톤 이제 그만해라. 그 무릎도 다 날아갑니다. 그거. 이분의 또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운동이었다. 요 지점까지 했습니다. 재밌는 평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요런 상황에서 지금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오늘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영상 제가 하이라이트로 준비했는데 그 영상 보고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그리고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정통 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바로 헌법 수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 100%가 참여하는 인적 쇄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원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도 정책도 공약도 당원이 최종 결정하고 최종 명령하는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여의도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해서 집행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민생중심, 실용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구태석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눈에 띄었던 얘기는 이제 후에 좀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인적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45명이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출당시킨다. 이런 식의 굉장히 강건한 입장을 보냈거든요. 근데 속은 시원했어요. 네, 지금 주말과 네. 오늘 아침 사이에 장동혁, 김문수 이쪽에서 이제 수구 꼴통파 쪽에서 그렇죠. 두 명이 수골파에서. 출마를 선언을 하고 네. 이쪽에서 안철수 의원 진작에 했었죠. 그렇죠. 출마 네. 선언을. 그리고 오늘 이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어쨌든 간에 구도는 이번 전당대회가 8월 22일에 열리는 구도가 쇄신대 개혁이 대차게 붙는다. 여기서 결판을 내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룰이랑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저기 완전히 저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과 쇄신을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그 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 파면된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서 계속해서 결국은 영남 자민련으로 쭈그러드는 퇴행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전당대회가 된다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조경태 의원님 보면 씩씩하시네요. 씩씩하신데 저는 조경태 의원님이 오늘 후보 우리 당대표 출마 선언을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얼마나 조금 교감이나 조율을 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 보수가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서 그랬죠.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실망하는 여론이 엄청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쇄신을 그러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끄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조경태 이끄나요? 아니면 그럼 안철수가 이끄나요?
그럼 한동훈은 그냥 빠지나?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쇄신의 우리 선봉에 누가 서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쇄신의 선봉에 서는 거. 물론 이번에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친윤의 최고위가 구성이 되면 친윤 최고위원이 3명이 되면 아마 첫날 만날 싸울 거 허구한 날 매일이면 아마 싸우다 최고위원만 싸우겠죠. 끝나겠죠. 예.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또 지게 되면 어떤 정치적 책임 문제도 돌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동훈이 빠지게 되면 비겁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쇄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인적 청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높은데 그다음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뒤에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페북이나 하고 팔짱 끼고 있는다? 그 정치적인 자세가 되어 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요, 거의 뭐 가스통 들고라도 불길에 뛰어들어야 될 판이에요. 근데 평론가님은 출마해야 그럼요. 된다고 이 생각하시는 보수 거예요? 쇄신의 이 큰 틀을 본인이 그 선봉에 서지 않는다. 안철수를 내보낸다. 조경태를 내보낸다. 저는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저는 이번에 만약 출마하지 않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비겁자, 또 무책임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고요. 물론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 어두우니 지방선거에 대한 또 책임지지 말고 또 지난 총선 때도 결과가 나빴고 이번 지방선거도 나쁘면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순서가 오고 찬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한동훈이 길 앞에 놓인 거 첫 번째 길. 첫 번째 길이다. 이번에 그럼 쇄신이 선봉에 설 건가 말 건가? 쇄신이 선봉을 그럼 조경태를 내세우면 되느냐? 그럼 조경태가 당대표하면 보수 혁신이나 보수 쇄신이 저절로 되냐? 되느냐? 이런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네. 물론 당을 깨고 나가는 것 또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제3당을 만드는 게. 그렇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쳐쓸 수 없는 당일 수도 있거든요. 고쳐줄 수 없는 더 이상 당이다. 고쳐쓸 수 없는 당. 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전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몇 년간을 계속적으로 저렇게 뭐 침대 재판을 하러 가능성이 높고 그분을 뒤따른 분들이 최소한 3년 정도 다음 총선까지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예를 들어서 탈당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출당을 시켜도요. 그분을 나가서 어떤 두 번째 이정당 그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50명 정도 탈당을 시켜서 그럼 그게 2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저는 텃밭인 대구 경북의 대표 정당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어도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당을 바꾸치게 해버려야 돼요. 그 국민의 예를 들자면. 선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안철수도 만났지만 안철수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TK 그래도 맹주 소리 들었거든요. 또 제3당을 한번 해본 분이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그 제3당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본인들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TK 민심도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TK 민심도 예사롭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강성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뭐 윤석열 지지자도 움직임 같지만 그 저변에는 굉장히 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에 이 불씨를 누가 터뜨리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년에 저는 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TK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제3의 그 정당을 통해서 TK의 대표 정당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당대표 나갈까 말까. 친윤계들이 이렇게 막을 텐데, 지방선거 책임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이 우물 안에 있는 돼버리면요. 우물 안에 있는 깨구리로 봐서는 세상이요. 넓어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판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나 유승민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적어도 다음에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경영에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저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봐야 돼요. 판을 조금 크게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YS가 네.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YS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요. 호랑이 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는 그냥 연기 피워서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참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치가는 악마와도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타협이나 협상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든지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정치는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활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도 내는 거 이렇게 보면 특히 마키아벨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보면 그 말에 되게 공감되네요. 영악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해야지 뭐? 성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굉장히 신념처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약속은 필요할 때만 지키는 거다. 뭐 이런 거. 정치는 생존을 위한 거지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그것도 마키아벨리에서 현실 정치에서 꼽는 거거든요. 그 정치는 선한 자는 권력을 오래 가지지 못한다. 이것도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거고 약속은 필요할 때만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메시지도 그렇고 인간은 고통은 있지만도 모욕은 절대 있지 않는다. 그래서 내 충성심, 내 사람을 챙겨야 된다. 이재명 그럼 얘기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요, 두 번째 아니, 주제로. 저는 이래 보면 이재명이가 이래 하는 짓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그건 전혀 별개처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협상에 나서야 된다. 결국 저걸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그런 건데.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말에 보면서 우리가 뭉쳐지지 않는 것은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본질은 뭉치지 않는 것은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말에 안철수 씨도 만나고 또 유승민 씨도 만나고 조갑재 이랬을 때 대표.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다음 지선에 어떻게 할 거냐. 당의 목표가 쇄신인데 그럼 쇄신의 목표는 뭐냐? 그럼 지선이다. 그럼 지선에 승리하는 것이 쇄신의 목표다. 그럼 쇄신의 목표에 맞는 사람, 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쇄신의 목표가 혁신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럼 혁신을 누가 성공시킬 거냐? 이런 주제로 너무 기준을 잡아온다 그러면 나눌 거다. 그리고 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나누면 될 거다. 자, 이번 당대표, 우리 개혁 세력에서 누가 나갈 거냐? 자, 서울시장 누가 나갈 거냐?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서울시장 오케이.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나가겠다. 이번에 당대표 좋다. 어차피 나섰으니까 안철수 씨 나가라. 경기도지사 오케이. 유승민 씨 나가라. 우리 세 명서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이런 메시지에 대한 나눔의 정치. 그저 나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정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뭉쳐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큰 변화, 지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겠네요. 동력이 생겨. 왜? 그 세 사람이 혁신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태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렇죠. 예. 그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급이니까. 그런 나눔에 대한 것을 솔직해질 때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말로 해서 나눔인데 네. 이게 보면 흥정에 가깝잖아요. 흥정. 그럴 수 있죠. 흥정이죠. 근데 이제 그 협상이라고 할 수도 그 있고. 흥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우리 법률 쪽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뒷거래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뒷거래. 이게 인식을 그렇게 예, 한다. 왜냐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이재명 그때 우리 대표하고 안 만난 것도 보니까 저 사람 지금 5개, 6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인데 내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야, 이거 뒷거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본인이 어떤 검사 생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체질적으로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흥정이라는 부분하고 그럼. 뒷거래는 완전 틀린 거고 나눔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성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 전환을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를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다. 그럼 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날 수도 있고 네. 또 이준석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가면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 그냥 이슈가 되고 뭔가 한동훈이 얘기하는 뭔가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도하는 느낌도 들고. 보수당의 어떤
어떤 당원들이나 보는 것들도 야 뭔가 좀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당장 그냥 소비 쿠폰도 풀리고 하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좀 있고 또 뭐 주식도 막 3천 넘어가고 이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배고픔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소비 쿠폰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 금단현상이 그럼요. 온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나면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음. 소비 쿠폰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오는 그 배고픔이 훨씬 더 크거든요. 공허함이 크죠.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면 저는 한두 배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정치를 이제 좀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절대로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흥정이나 뒷거래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눈다. 그런 거 의미를 조금 잘 뭐 정리를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아, 맞습니다. 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조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건 아까 TK의 1등 정당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 대표 정당을 하셨잖아요. 교체.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견제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구체적인 플랜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는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구체 정당까지는 제가 아주 깊이 이제 뭐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네네. 단지 저는 이제는 그냥 현재 이 상태, 이 친윤이 어떤 주도하고 이런 판 자체를 판 바꾸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오죽하면 정치 경력 30년이 빛나는 홍준표마저도 그러네. 고쳤을 수 없는 당이라고 했을까. 홍준표 장이요. 딴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보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네. 홍준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물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하와이로 간 게 본인이 국민의힘 탈당하고 아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네네.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칠 수 없는 당이라고 진단을 한다면 만약 거기 결론 도달한다면 국민의힘의 가장 텃밭인 TK에서 대표 정당을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나가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가면서 그때 이제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랬죠. 저도 그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의 탄핵에는요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뿐만 아니고 일반 당원들까지도 그 정치적 책임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정치적 책임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이가 그럼 잘하면 우리 대통령이고 못하면 우리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말단에 있는 당원들도 똑같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똑같이 느껴야 된다. 근데 유승민은 그때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당이라면 새로운 TK에서의 대표 정당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하면은 좋겠다 이런 거죠. 첫날 만날 국회에서 보면 네. 자꾸 뭐 공화주의 해가지고 전환기일 윤상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새로운 그런 것들 대표 정당 또는 대표 권력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의 일패는 이준석 의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바꾼다 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대안으로 개혁신당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의문의 일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게 드네요.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한없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개혁의 신당의 지지율에 안 보태진다는 그렇죠. 거. 네. 그게 지금 아무도 많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개혁신당을 어떤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맞아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은 저는 당연히 뭐 정치적 한계가 있는 건 맞고요. 근데 단지 제가 그 상계동에서 이렇게 한 3번 출마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그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기, 그다음 어떤 정치적 마인드, 문제 해결 능력. 예, 이번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탁월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도 그 법인세를 지자체에 일부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제 우리 그 기업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서 그걸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좀 지방이 낙후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LG나 이런 데서 거기 오면 한 10% 정도가 만약에 법인세가 절약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솔루션을 내놓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준석도 그렇고 뭐 안철수도 그렇고 나름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틀에 어떤 신보수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보수의 틀 안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입장이 명백하니까. 그런 틀에서 이제 새로운 구상을 조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구상이 좀 돼야 뭐 좀 뭘 바꾸는 거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권을 먹을까? 못 먹을 것 같은데.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나? 안 될까? 뭐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하와이 가서 그냥 뭐 모히또 한잔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대국적으로 혹은 더 멀리 봐야 되는 눈은 그러니까 좀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전체 보수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네. 보수에 대해 몸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안타깝죠. 지금 현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주말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안철수 씨나 유승민 씨 만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에 누가 만날지도 궁금하시잖아요. 다음에 혹시 누구 만날 것 같으세요? 혹은 누굴 만났으면 좋겠다? 좀 다음에는 뭐 그냥 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을 오세훈 시장. 만날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너무 틀이 바뀌죠. 하여튼 그래도 다음에 일단은 뭐 수도권에 일단 뭐 단체장이고 하니까 일단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나름대로 좀 선의의 경쟁을 좀 펼쳐가는 모양도 좋다고 보이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좀 보기도 좋고 그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는 부분도 또 별개의 또 방법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나눔이고 함께하는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아,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네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안에서 쇄신을 이끌 그럼. 리더로 부르내는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이 바로 지선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니즈가 좀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친윤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윤은 뭐 저절로 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친윤은요, 저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양떼들이거든요. 양떼다. 양떼들. 네. 양떼들. 양떼들은요, 목동이 누가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여요. 어떨 때는 그렇구나. 그 양떼들은요, 목동이 나서자하고 우리 그 양떼 모는 개 있잖아요. 네. 이 개를 보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치기 개. 국민의힘의 양치기 개, 우리가 양치견이라고 하나? 그 뭔지 네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떼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다루는 방법들은 많거든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그 전환길 입장에 대해서 원외에서는 다 지지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원내 의원들은 아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유일하게 네.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조은희 의원이 전환길 입장을 비판하는 맞아요. 그 페이스북 글을 페이스북 글을 쓰셨더라고요. 올렸죠.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딱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때 오셨던 김영주 의원님이 저 조은희 의원을 딱 가리키면서 저분이 카나리아다. 저분이 풍향계다. 그랬죠. 예, 행운의 여신이다. 권력의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있으면 저분이 어디가 있는지 조은희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한적 그게 생각나서 재밌었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이제 행운의 여신이 웃음 짓는 그곳이 거기다 했는데 예. 이번에는 저격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 포인트 또 잊지 않고 우리 있군요. 작가님 예리하게 네. 기억하시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되게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뭔가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와.